그러셨죠? 네, 자, 우리 풀이를 한번 해볼까요? 자, 96회입니다. 96회 소담 패션이고요. 회사는 네, 이론서부터 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재무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한다. 우리가 맨날 목적적 합성만 예피적 이렇게 외웠는데 지금은 신뢰성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신뢰성은 중립적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검증이 가능해야 하고 그 다음에 표현이 충실을 해야 한다. 이게 우리가 신뢰성이라고 하는 거고, 비교 가능성은 이렇게 번외로 조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목적적 합성과 신뢰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외적으로 비교 가능성하고 이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적어드릴까요? 아니요. 네,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말 결산을 위한 장부 마감 전에 다음과 같은 오류사항이 발견되었다. 오류 정리 시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그러면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수익과 비용이 변동이 생겼다 라는 뜻이에요. 맞죠? 단기 순이익이 바뀌려면. 이해가 되셨나요? 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생각을 해도 안 해도 어차피 자본의 변화가 없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계상을 해도 계상을 안 해도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는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할 거니까 미계상 됐으면 얘를 계상하고 나면 단기 순이익이 바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단기에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대손상각비로 계산했다. 이거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인데 대손상각비 판매비와 관리비인데 둘 다 비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던 게 이쪽으로 가도 전체 비용이 변화는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순이익이 불변이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공짜의 문제가 듭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업의 손익이기 때문에 얘를 잘못 처리했으니까 영업의 손익이 바뀔 거다. 개념은 이렇게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3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재고자산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매출 원가로 인식한다. 네.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 손실은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간접 차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재고자산 단원에서 우리 재고자산 단원에서 이렇게 뛰어넘는 거 했었나요?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그래서 그 평가 손실에 대한 회계 처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 간접적으로. 왜? 저가법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역풍계 해줘야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고자산의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 손실은 정상적이면 원가에 포함한다. 비정상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되는 부대 비용을 모두 고른 것은 부대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원가에 포함해야 할 것인가요? 맞나요? 네, 그러면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그 다음에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 그 다음에 취득세. 이렇게 되겠네요. A, C, E.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취득 후의 지출입니다. 세금과 분과로 처리를 해주셔야지 될 것 같고요. 아시겠나요? 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문제 5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르면 무형자산의 창출 과정을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개발 단계에 속하는 활동의 일반적인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우리가 개발이 아닌 연구 단계네요. 맞나요?
제가 괜히 거꾸로 설명드렸나? 아니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개발 단계의 활동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니까 연구 단계를 찾아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공짜 1번인가요? 새로운 지식을 얻는 과정까지는 지식을 얻는다 그래서 그게 제품화가 되는 건 아니니까 지식을 얻어서 이걸 제품으로 구현을 해야 개발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냥 6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네. 네, 단기매매증권, 재무제표에 표시될 단기매매증권 및 영업의 손익은 얼마인가? 우리는 일단 200주가 마지막에 12,000원으로 평가가 됐죠. 네. 그러니까 단기매매증권은 무조건 240만 원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영업의 수익은 단기매매증권이기 때문에 40만 원의 영업의 수익이 일단은 생기나요? 평가 수익이. 네. 평가 수익이. 만 원짜리가 12,000원이 됐으니까 2,000원씩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00원씩 200주니까 40만 원의 평가 이익이 생기고 중간에 배당금은 배당금 수익이라는 게 생기겠죠? 배당금 수익은 주당 1,000원씩이니까 20만 원만큼의 배당금 수익이라고 하는 게 생긴다. 그러니까 수익이 두 가지. 배당금 수익이라고 하는 게 생기고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하는 영업의 수익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총 60만 원의 수익이 생기겠네요. 맞나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7번. 자본 항목에서 뭐뭐란 자본거래에 해당하지만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그럼 자본 조정이란 얘기죠. 맞나요? 자본거래에 해당하는데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이 아닌 건 나머지는 다 자본 조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본 조정에 해당하고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매도가는 주권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입니다. 그렇죠? 네.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인식 요건이 아닌 것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네. 유의적이다라는 얘기는 의미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유의적이다라는 표현은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소유에 따른 의미가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있다? 통제를 하면 안 되죠. 수익인식 요건이라 그랬으니까 판매가 되었다. 판매가 되었다라고 보니까 판매가 됐는데 아직 소유권이 100% 넘어간 것은 아니다. 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가서 제가 그 물건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관리회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항목은 제품 원가 계산을 위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경영통지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예산과 실제 차이의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외부 정보 이용자들을 위한 회계는 아니다. 그렇죠? 우리 내부에서만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자료를 근거로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T자 계정 몇 개 그려요? 2개 그리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공품하고 제품하고 맞죠? 그러면 기초 제공품이 10만원, 단기 총 제조가가 35만원, 그 다음 기말 제공품이 13만원. 그러면 13만원 빼니까 여기에 있는 금액이 여기로 와야 되니까 32만원이 여기로 오면 되죠? 맞나요? 네, 기초 제품 재고액이 30만원, 그 다음 기말 제품 재고액이 28만원. 그러면 34만원 나오나요? 빙고. 이제 쉽죠? 자, 그 다음 11번 다음 줄 보조부문의 원가 배부하는 방법. 보조부문의 배부 방법은 뭐뭐뭐 있다? 직접, 단계, 상품. 맞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직접 배부법은 완전 무시한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요. 용역 관계를 고려한다. 네, 정확성은 상호 배부법 반대로 거꾸로 순이다. 단일 배분율법은 보조물 원가를 변동원가와 보조원가 구분하여 각각 다른 배분 기준을 적용한 얘를 이중배분율법이라고 해요. 이중배분율법. 각각 다른 방법이니까 그냥 묶어서 한 가지 방법으로 하는 걸 단일배분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방법은 다 단일배분율법이에요.
그런데 원칙상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한 거냐면, 자, 우리가 제조간접비라는 계정이 있어요. 이 제조간접비라는 계정을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거든요.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가 됐을 때 제조간접비가 그러면 간접재료비, 간접노비, 간접제조경비가 온 것이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얘를 또 다른 방식으로 구분을 하게 되면 우리는 변동제조 간접비가 있고 고정제조 간접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도 분류할 수 있죠. 행태별로 분류를 했을 때. 이해가 되시나요? 제조 간접비를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볼 거냐. 그러니까 직접비 간접비로 봤을 때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는 추적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제조 간접비 발생한 걸 다시 고정비와 변동비로 또 구분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어차피 고정비, 변동비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부분별 원가 계산이라는 걸 할 거니까 원가를 다시 둘로 쪼개서 변동원가랑 고정원가로 나눠놓고 변동원가의 배부 방법, 고정원가의 배부 방법을 서로 다르게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하나로 묶어서 그냥 같이 갈 때는 단일 배분율법이라고 하는 거고 이해가 되셨나요? 얘를 둘로 고정 변동을 나눠놓고 계산을 하게 되면 이중 배분율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소량 생산하는 경우 1번인가요? 그쵸? 맞잖아요. 네. 자,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소량 생산하는 거 개별원가 계산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1번이 정답. 직접비, 간접비 나눌 필요 없고요. 공정별로 존재하고요. 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재화를 인도했을 때 무조건 맞죠? 외상이든 현금이든 상관없어요. 무인 자판기는 자판기에서 현금을 꺼낼 때가 매출입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옆에 지켜서서 한 잔 팔렸네, 한 잔 팔렸네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 꺼낼 때 꺼내는 만큼의 매출이 생깁니다. 반환 조건부 판매, 동의 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의 경우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중간 지급 조건부를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전부를 실제 받았을 때가 아니라 일부를 대가의 일부를 받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받을 때마다 할부니까 우리가 돈을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나눠서 주잖아요, 그죠? 대가의 일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몇 번이에요? 네, 신문, 광고. 그래서 신문이 대표적인 겸업사업자라 그랬어요. 신문 자체를 판매하는 것은 면세예요. 신문은. 그런데 신문사는 신문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광고도 판매를 하는 거죠. 그 광고 영역은 우리가 과세가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신문사는 과세 사업도 하면서 면세 사업도 하기 때문에 겸업사업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은 다음 중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제도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적법하게 세금계산서 발급된 것으로 본다. 이것을 우리가 선발급 세금계산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받기도 전에 물품 거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먼저 끊어주는 경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죠. 우리가 거래는 7월 원래 2일날 할 건데 7월 2일날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게 되면 얘는 10월달이나 돼야 매입세금을 환급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날 거래할 건데 우리 6월 30일 걸로 미리 좀 끊어주시면 안 될까요? 세금계산서? 그러면 7월 25일날 신고하면서 바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급 세금계산, 미리 세금계산 발급할 수 있다. 7일 이내에 대가를 받기로 하면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일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효력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필요적 기재사항 4가지는 반드시 필수. 뭐뭐 있었죠?
공급자의 등록번호, 공급 받는 자의 등록번호, 그 다음에 공급가액과 세. 이거지요. 네,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작성 연월. 이건 반드시 공급 연월일 아니에요? 작성 연월일이에요? 그래서 자주 등장을 하니까. 그 다음에 3번 보기에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겠고, 월합계 세금 계산서의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말일을 작성 일자로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공급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 교부해야 하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네. 많이 맞으셨나요?